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독서 교과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인문예술 파트에 우리 지금 현재 큰 대단원 독서의 분야 파트에 대한 걸 공부하고 있죠. 그 독서의 분야에서 인문예술 분야 파트, 그러니까 소단원 1단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인문 파트, 그래서 선한 뜻을 이끄는 큰 몸이라고 하는 윤리 파트의 글을 봤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제 글이 예술 파트의 글, 세잔과 입체파라는 글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 설명해 드리고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학습 목표는 간단하게 좀 보고 들어가야겠죠? 자, 오늘 보게 될 작품이에요. 세잔과 입체파에 대한 것들을 보겠다 말씀드렸고요. 학습 목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인문학적 세계관에 대한 것들에서 우리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그러한 이제 맹자의 인문학적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요. 오늘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인간 자체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 혹은 뭐 예술과 인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포인트 똑같이 오늘도 4가지 잡아서 함께 보도록 하고요. 요 4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본문을 다 읽었는데 요 4가지 포인트에 대한 대답을 다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아주 공부를 잘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볼까요? 첫 번째는 인상주의자 대 세잔의 관점을 비교한 것들. 그러니까 요 안에 인상주의자들의 관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잔의 관점이 나오는데, 참고로 세잔이라는 사람은 그냥 인상주의자라고 보기보다는 후기 인상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둘 간에 어떠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세잔이 이제 인상주의,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를 거쳐서 이 세잔의 후기 인상주의적인 이 모습이 입체파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세잔 그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텐데, 예술 파트의 글이다 보니까 실제 예술 그림이 실제 사례로 등장하고 있어요. 총 5작품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작품은 모네의 작품이라고 해서, 모네 작품은 인상주의자의 특징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세잔의 그림 2편이 실려있고, 브라크하고 피카소의 그림이 또 2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잔의 그림 2개를 통해서 세잔 그림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파 그림의 특징으로 대표적으로 브라크라는 화가와 피카소 화가의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가지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죠. 첫 번째,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 잘 안 보일 거니까요. 독서교과서 126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볼까요? 인상주의자들은,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처음 시작 부분에 인상주의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 세잔이 나오고, 그 다음 입체파 나온다고 했죠? 첫 시작이에요. 인상주의자들은 대상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충실했다. 그러면 인상주의자의 첫 번째 특징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상주의자, 말 그대로 인상이에요. 어떠한 장면을 봤을 때 거기서 느낀 인상을 담아내는 건데, 장면을 보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참고로 나중에 저 뒤에 가게 되면 감각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이다, 시각적이다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인상주의자에 대한 생각을 하나 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각적인 혹은 시각적인 인상에 충실하고자 했고요. 기하학적인 원근법이나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에 구애받지 않으려 했대요. 그럼 이전에 어떤 기하학적인 원근법이나 명암법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왔나 봐요. 그런데 이 인상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자 했다라는 거겠죠. 특히 그들은 빛이 변화함에 따라, 이 부분 여러분 2번이라고 번호 붙이면 될 것 같고요. 빛이 변화함에 따라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색 변화를 화폭에 나타내고자 하지.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키워드만 잡아보시면 빛이 변화해서 색이 변화하는 건데, 그 빛 변화에 따른 색 변화를 담아내고자 했던 사람이 인상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빛을 인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색깔을 인식한다라는 건 빛이 어떤 각도로 들어오냐, 또 얼마만큼의 빛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빛 변화에 따른 색 변화를 논하고 있는 게 인상주의자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에따 넘어가죠. 라 인상주의자들은 윤곽선이나 형태 및 입체감보다는, 그럼 여기서 윤곽선이나 형태나 입체감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사실은 뒤에 나오는데요. 이거보다는 색채 효과를 중시했다, 이쪽을 더 중시했던 사람이 그 인상주의자들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키워드만 잡으면 시각적인 인상을 중시했고, 두 번째는 빛 변화에 따른 색 변화를 중시했던 사람, 세 번째는 색채의 효과를 중시했던 사람이 인상주의자들, 네 번째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에 집중했던 사람들, 다섯 번째 그것에 대한 시각적인 인상. 이건 앞에서 한 번 더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숫자는 붙여보도록 하죠.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화폭에 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두 번이나 반복된 말이 시각적인 인상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따라서 어떤 시각적인 것들을 인상주의에서는 되게 중시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모네 나오네요. 그죠? 그럼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별표. 이 모네가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에 대한 한탄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다. 그러면 왜 모네는 왜 이 자연을 잡을 수 없다고 했을까? 특징들을 보자면 이 자연은 순간순간의 모습을 담아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핵심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자연은 계속해서 순간순간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잡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한 거겠죠? 계속 뭐 하니까 그런 거죠? 계속 변하니까. 그죠? 왜냐하면 계속 변하니까. 계속 순간순간의 모습이 변한다. 빛 변화에 따라서 색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런데 그럼 이제 세자는 좀 다른 얘기 하나 보죠. 그런데 세자는 모네의 이 말에 회의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다라는 걸 회의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세계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즉 세잔이 생각하기에 그 모네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인상주의자들의 세계는 너무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장면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일관성 있고 통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각각인 모습이, 그리고 지금 본 모습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변해버리니까 뭐가 맞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혼란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안에다가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세잔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보자면 요 앞에까지는 인상주의자들의 특징이었고 요 뒤는 세잔의 특징이니까 주제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인상주의자들의 관점 대 세잔의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물론 1단락에서는 인상주의자들의 관점이 5가지나 나와서 되게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사실 여기 세잔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2단락에서 조금 채워주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갑시다. 세잔은 대상 표면의 색이, 여러분 혹시 형광펜이나 빨간 펜이 있으면 선생님이 네모친 부분을 줄을 한번 좀 쳐보도록 할까요?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우리 아까 색 변화는 누구였냐면, 색 변화는 인상주의자들의 특징이었죠. 그죠? 인상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즉 색은 변해도 그 안에 뭔가 구조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감각적인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내었다. 누가요? 세잔이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앞쪽에서 우리 시각적인 인상이란 말을 했잖아요. 시각적인 인상은 우리가 감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감각적 경험은 누구 생각이냐면 인상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인상주의자들이 봤던 감각적인 경험을 무시한 게 아니라 감각적인 경험과 지적 원리, 요거는 앞에서 지적인 질서란 말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 지적 원리는 지적인 질서와 똑같은 말.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세잔이 그 생각을 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은 인상주의자들이 봤던 감각적인 경험, 그 시각적인 거기에다가 세잔이 생각했던 변하지 않는 지적 원리를 결합하게 되면 견고하고,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네요.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를 나타낼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상주의자들이 보는 건 순간순간이 달랐어요. 색 변화에 따라 그 변화된 모습들을 자주 표현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이 세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감각적인 경험에 뭔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입체적인 구조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한 지적인 질서 혹은 지적인 원리를 첨가해서 변하지 않는 법칙 하나를 만들어내고자 했나 봐요. 그래서 그림이란 선, 면, 색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형세계라는 관점으로, 그렇다면 이 세잔의 그림 속에는 선이나 면이나 색 같은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미술 시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건 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국어 시간엔 이 안에 표현된 만큼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이 안에서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적이라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문제를 풀거나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그 키워드들을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인상주의자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변화 이런 거 있었죠. 변화. 아니면 뭐 시각적, 감각적 이런 말이 있었죠. 색채 변화 이런 말들. 근데 세잔 하면 떠오르는 말들은 뭐냐면 뭔가 입체적인 구조,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지적인, 원리, 질서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러한 용어들이 나왔을 때 요거 질서 얘기인 거 보니까 세잔 얘기인가 본데 이런 식으로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러한 선, 면, 색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형세계라는 관점을 갖고 어떻게 표현하려 했냐면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을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해서 나타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잔 그림 속에는 원통이나 원뿔이나 구가 맞나 보죠. 그리고 원통과 원뿔과 구의 특징은 전부 다 입체적인 것들이죠. 따라서 세잔의 그림의 특징은 입체적이라는, 입체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죠.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했대요. 그럼 여기는 세잔의 특징이라 볼 수 있으니까 예술에 대한 세잔의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총 11단락으로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교만 하시면 돼요. 1단락은 주로 인상주의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2단락은 세잔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론적인 것만 설명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그림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잘 모르잖아요. 3단락에서 실제적인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가볼까요? 자, 그림입니다.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문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건가 봐요. 선생님이 조금 미리 읽어본 다음에 참 여러분 지금 안 읽어봤으면 읽어보고 이 강의 들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안 읽어봤으면 2단락 이미 했지만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가서 읽고 오셔야 돼요. 여기 좀 굵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 위주로 읽어나가시면 여러분이 잘 읽었다라 볼 수 있거든요. 앞서 여러분 잘 보시면 126페이지, 그러니까 신사고 독서교과서예요. 126페이지의 모네의 그림을 보면 약간 붓터치가 이렇게 쑥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또렷한 윤곽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슥슥슥슥 그려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요 폴 세잔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윤곽선이 되게 잘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선명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문의 특징 첫 번째는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그려서 뭔가 좀 단단한 느낌을 준다는 특징. 아까 앞에 있는 모네의 그림 126페이지는 모네의 그림, 그러니까 앞에 요거 있죠, 요거.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붓으로 쓱쓱쓱쓱 이렇게 날린 느낌? 그러니까 경계선을 우리가 명확하게 긋지 않았던 건데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세잔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쓱쓱이 아닌 거죠.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그린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단단하고 무겁다는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쪼갠 색점들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인상주의 화가 하면 또 어떤 잘게 쪼갰다, 색점이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세잔의 그림 특징은 2번 입체적인 형태를 드러내기 위해 면을 많이 이용했다라는 거.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봤냐면 선면색이라고 했잖아요. 선면색, 여기서 면, 오케이? 점들은 인상주의자 쪽으로, 면은 여기 세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세잔 그림의 특징이다. 그래서 세잔이 사과나 오렌지나 꽃병, 식탁보 등의 물체를 원통, 원뿔, 구 같은 걸로 아까 다 표현할 수 있다면서요.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기하학적인 형태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러한 형태로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질문 하나요. 원통이나 원뿔이나 구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을 하면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하면 자, 글을 잘 봐야 돼요.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준다. 그럼 그것은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꽉 찬 그것이겠죠. 이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들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럼 정리하면 줄친 부분 원통, 원뿔, 구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공간을 구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3번과 4번 같은 안정감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안정감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것들로 구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기 여러분 연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네 번째까지 얘기했고요. 한편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부분이 그럼 여기 다섯 번째로 볼까요? 다섯 번째인데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이 많이 좀 보였나 봐요. 그러면 그 왜곡된 표현들은 뭐가 있을까를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번이 왜곡된 표현이었죠? 그러면 5번에다가 이제 A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 5번에서 첫 번째 왜곡된 부분은 여기에요. 5-A라고 할게요. 꽃병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으면 당장은 쓰러질 것 같잖아요. 뭔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뭔가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고요. 꽃병 왼쪽에 오렌지를 담은 접시는 식탁보의 관계에서 볼 때 홀로 떠 있는 것 같은, 어떻게 혼자 떠 있을 수 있지? 이것도 일종의 왜곡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5-B라고 한번 보죠. 그 다음 세 번째요. 사과를 담은 접시는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서 금방에 사과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럼 여기는 5-C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 밑으로 와서 식탁보 및 왼쪽 탁자면과 오른쪽 탁자면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마치 두 개의 탁자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왜곡된 표현이니까 5-D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왜곡되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들이 이렇게 네 가지 예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이상한 점들은 모두 종전의 원근법적 그림들이 지켜온 규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한 거냐면 이러한 왜곡된 표현이 있는 이유가 뭐지? 왜 왜곡된 표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왜곡된 표현이 존재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원근법적 그림들이 지켜왔던 그 규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좀 왜곡된 표현처럼 보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보여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그림에서 왜곡된 표현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뭔가 규칙과는 좀 다른 모습 때문에 왜곡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잔은 원근법적 그림에서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여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 말을 살짝 바꾸면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는 게 바로 원근법적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근법적 그림의 특징은 통일했다라는 게 특징인 거고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도 원근법적 그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는 달리 대신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했다. 그럼 하나가 중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대상, 각각의 물체가 다 중요한 거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견고하고 안정감 있게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세잔의 그림이다. 그럼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안정감 있고 꽉 찬 느낌을 주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특징이 여기다 볼 수 있겠고요. 정리하죠. 다섯 번째, 왜곡된 표현이 있다는 게 이 그림의 특징이었어요. 이 그림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안정감 있고 꽉 찬 느낌을 준다. 아까 앞에서 비슷한 얘기 했어요. 안정감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이라고. 근데 이렇게 꽉 찬 느낌을 주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앞에 있죠.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해서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니까 여기는 이게 6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이유 A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 6번, 즉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의 중심이 있다는 것들은 되게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어느 하나의 물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어느 하나의 물체가 두드러지게 되면 그것은 원근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밑에 봐요.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의 통일성.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중요한 건 원근법의 특징은 통일이다. 다음에 우리의 시점과 시선이다. 요게 지금 원근법의 특징인 거죠. 원근법의 키워드만 좀 잡아보면 하나의 물체가 중심, 다음 우리의 시점과 시선이 중심, 그 다음에 통일성,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데 반면에 세잔의 그림의 특징은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그러면 대상이 되는 물체 중심, 이 물체라는 게 포인트, 이걸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정리한 게 밑에 있어요.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 그러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이란 얘기는 일로 와서 인간 시점 중심이란 말로 바꿀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대상 물체 중심이란 요 말은 여기 써있는 대상이 되는 물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세잔은 어떠한 역할을 한 거냐? 세잔의 이러한 그림 화법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묻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금 세잔의 그림, 이 세잔 그림의 의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근법적 방법에 따라 인간 중심, 즉 인간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시점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왔었는데 이제는 이 세잔에 의해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 물체 중심으로, 그 물체는 하나의 물체가 중심이 아니라 제각각의 물체가 중심으로, 이해했나요? 제각각의 물체들 중심으로 통일성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주고 견고함을 준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럼 정리해보죠. 원근법의 특징은 인간의 시점, 시선을 중심으로 해서 단 하나의 물건을 초점을 맞추고 이거에 따라서 다른 물건들이 좀 통일성이 보이게 만들었다면 세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시선이 중심이 아니고 그 물체 자체, 즉 대상이 되는 그 물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물체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각각의 물체들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단단하고 안정감 있고 꽉 차 보이는 느낌을 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단락은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의 특징이라고. 엄청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3단락밖에 안 했죠. 근데 3단락이 워낙 길어서 그래요. 나머지는 금방금방 가요. 자,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이라고 하는 세잔의 첫 번째 그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세잔의 그림의 특징을 지금 현재 1, 2, 3, 4, 5, 6번까지 정리한 것 같아요. 그죠? 맞지 않나요? 6번까지 정리했죠? 요 그림에 대해서 다음 4단락 가볼게요. 세잔의 그림이 견고하고 꽉 차 보이는, 계속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잔 그림의 특징이 뭐라고요? 안정감 있고 꽉 차 보이고 견고하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러한 또 다른 이유. 그럼 아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요거 까먹으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안정감 있고 꽉 찬 느낌, 여기 이거였죠. 각각의 물체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묘사했다. 즉 제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각각의 물건 하나하나를 중시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었다. 요게 6의 이유 A였죠.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요 두 번째, 여기 있죠. 소묘와 색채가 상호 보완해서 조화를 이뤘다라는 게 그 6의 이유 두 번째니까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소묘와 색채가 조화를 이뤘대요. 그런데 밑에 특이하게도 형태에 의해 색이 더 견고해졌다? 그러면 색채라고 하는 건 색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형태, 소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소묘, 색채지, 형태지? 이런 얘기죠. 얘와 얘가 조화를 이뤘는데 얘네 둘 얘기를 한다는 건 색이 색채와 연결한다면 소묘는 형태와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여러분 책 신사후 교과서 127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게 되면 이 소묘가 뭐냐, 사물의 형태와 명암을 표현했다. 즉 색채보다는 여기는 이 소묘 있잖아요. 이 소묘라는 게 색채보다는 뭘 중시했냐면 형태나 혹은 명암을 중시했던 게 소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묘와 형태를 연결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이 형태라는 말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까 앞쪽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있었거든요.
1단락에서, 아니 2단락이네. 2단락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1단락이었나? 1단락이네요. 1단락 여기 부분이죠. 여러분 책이 따지면 126페이지에 아마 12번째 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윤곽선이나 형태, 입체감보다는 색채 효과 중시했던 게 인상주의자. 인상주의자는 이거보다는. 근데 지금 세잔 얘기할 때 처음에 입체감 얘기했어요. 원통, 원뿔 얘기하면서 두 번째 지금 형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윤곽선 아까 살짝 언급하긴 했었지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세잔의 생각을 미리 살짝 언급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연결을 다시 하는 거죠. 갑시다 다시. 자, 4단락이에요. 형태는 색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고 그러한 색은 이러한 형태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더라. 요게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 화면이 꽉 차 보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 된다는 거겠죠?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문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색의 명암이나 색조간의 조함이 대조를 통해서 사과와 오렌지의 양감은 부피나 혹은 뭐 질량 같은 걸 얘기한다라고 여러분 책에 이것도 똑같이 맞춰 써 있어요. 부피나 무게의 느낌을 나타낸다 써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양감 표현한 게 이제 7번이 될 수 있겠네요.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이라는 이 그림의 특징이 총 7가지가 나와 있는 건데 그 마지막 부분 7번째 양감이 표현되어 있다. 그럼 양감 표현하려고 어떻게 했는데 여기는 7-A를 이용해서 양감을 표현했고 7-B를 이용해서 양감을 표현했고 7-C를 이용해서 양감을 표현했다. 즉 얘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단순하게 보면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걸 보면 도드라진대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청록색, 차가운 느낌을 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약간 움츠러드는 느낌? 그러면 어떤 건 약간 좀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어떤 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면 사람이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는 7-B나 C 같은 경우에 결국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이 양감이라는 건 그런 입체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여기는 4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잔 그림이 견고하고 꽉 차 보이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거고 더불어서 양감 표현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게 되면 세잔 그림의 7번째 특징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4번 단락이었어요. 자, 이제 5번 단락 넘어가도록 하죠. 요 그림 여러분 그 세잔의 또 다른 그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따뜻한 느낌의 황갈색과 청록색 얘기했어요. 요 색깔을 잊지 마요.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여러분 까먹지 못하게. 황갈색 그 다음에 청록색 이거는 도드라지는 느낌. 여기는 움츠러드는 느낌. 이걸 잘 까먹지 마요. 알았죠? 자, 가볼게요. 5번째 그림이에요. 이런 나무 그림이 있대요. 그냥 그림만 보면 여러분 참 사실 뭐 미술 선생님이 아닌 이상 잘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설명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단락입니다. 황갈색 계통의 색과 보이죠? 그 다음에 청록색 계통의 색 보이죠? 이 색은 4단락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한 색을 사용해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림 속의 배경에 굴곡과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구나.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 입체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림 속 배경의 굴곡을 거리감을 나타낸다라는 게 여러분 특징인 건데 그러면 황갈색 계통의 색과 청록색 계통의 색을 이용하게 되면 1번 그림 속 배경의 굴곡과 거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새로 보게 되는 큰 소나무가 있는 생트 빅투아르 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큰 소나무가 있는 생트 빅투아르 산의 특징 첫 번째는 그림 속의 배경에 굴곡과 거리감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청록색과 황갈색을 통해서. 두 번째요. 왼쪽 아래 큰 소나무에서 출발해서 산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를 따라 그림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했대요. 뭐 그런가 봐요. 넘어가요. 앞으로 나오는 느낌을 주는 황색. 황색. 이 황색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 도드라지는 느낌. 설명했죠? 다음. 뒤로 들어가는 움츠러드는 느낌을 주는 청색. 계속 같은 얘기 하네요. 이런 것들을 번갈아 교차를 해서 풍경의 원근관계 두 번째죠.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원근관계는 멀고 가까워 보이는 거니까 단순한 어떤 뭐 평면적인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입체감을 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색의 띠나 조각들을 반복적으로 교차하게 되면 굴곡진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특징이겠고 다음
화면 중앙에 있는 산의 모습을 원뿔 형태로 나타내서 이 원뿔 형태가 되게 되면 어떤 특징을 주냐면 색의 조화와 형태의 명확성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네 번째 특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1, 2, 3, 4번이라고 하는 건 생투 빅투아르 산의 특징을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까요? 큰 소나무가 있는 생투 빅투아르 산의 특징. 산의 특징은 아니에요. 산이라는 그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그림 작품에다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세잔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5번째 단락까지. 이제 세잔이 끝나가기 때문에 입체파 쪽으로 뭔가 좀 이어져야 되거든요. 6단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이와 같은 그림들을 통해 세잔은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함과 형태감을, 그러면 말을 바꾸면 견고한 형태감은 세잔의 그림 속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그림 속의 형식적 구조에 주목한 것도 세잔 그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견고한 형태감은 세잔, 그림 속의 형식적 구조에 주목했던 게 세잔. 아까 우리가 처음 부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뭔가 입체적인 구조란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형식적 구조란 말로 좀 약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형식 구성으로, 그러면 지적이란 말과 기하학적이란 말 나오게 되면 세잔하고 연결되는 말인가 봐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아까 사실 처음에 그런 말 있었죠? 그 감각적인 경험에다가 지적인 원리를 더했다라고 설명했으니까 그 지적이란 말, 그리고 기하학적은 언제 나왔냐면 원뿔, 원통, 원 얘기할 때, 구 얘기할 때 이런 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1, 2, 3번이 이 세잔 그림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즉 한 번 더 반복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즉 눈에만 의존하든, 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본다면 감각이잖아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각, 감각에만 의존했던 인상주의의, 여기 써있네, 감각적인 미술과는 달리 그의 그림, 즉 세잔의 그림은 사유를 통한 물체의 이해와 표현. 그럼 이때 사유란 말은 지적이란 말과 통하지 않을까요? 지적인 요소. 사유를 통한 물체의 이해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인상주의와 이 세잔의 그림을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넘어가서요. 밑에 세잔의 이러한 방법은 이후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 계속 나오죠? 아까는 지적이고 합리주의적 얘기했었거든? 기억나요? 아까는 지적이고 합리적인, 이제는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그러면 세잔 하면 키워드가 떠올라야 돼요. 지적이다, 기하학적이다, 합리주의적이다, 이런 단어들이 다 떠올라야 돼요. 저긴 미술 경향들로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입체파이다. 아, 그러면 세잔이 감각적인 경험에 지적 원리, 기하학적 원리, 합리주의적인 원리를 더해서 자기만의 미술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기하학과 합리주의적인 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입체파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6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잔 그림의 특징과 영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의 영향이죠? 입체파 영향을 미친 거죠. 7단락 갈까요? 세잔이 인상주의의 감각적인 경험을, 요거 이제 색깔 지울게요. 몰라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인상주의 감각적인 경험을 지적인 원리와 조화시켰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감각에다가 지적인 원리를 더해서 만들었던 게 세잔이었는데, 그게 세잔이라면 입체파는 지적인 원리를 더 강조했던 사람이 여기는 입체파라는 거예요. 그럼 입체파의 특징만 다시 한번 번호 붙여보면 여기 1번이 되겠네요. 입체파의 특징은 지적인 원리만 강조했던.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보면 여러분 여기다 잠깐 정리해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인상주의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세잔 하나 쓰고요. 여기다가 입체파라고 한번 써본다면, 여기는 인상주의는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세잔은 그러한 감각적인 거에다가 뭘 했냐면 지적인 원리를 더했던 사람이 이 세잔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입체파는 지적인 원리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입체파다. 그래서 이 세잔은 요 가운데에서 인상주의와 입체파의 연결고리를 좀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좀 싶어요. 요 글에 따르면요. 그죠? 다음, 물체의 형식적 구조에 관심을 집중해서 세잔의 물체 중심적, 우리 아까 세잔이 물체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더 심화했던, 그러니까 지금 입체파라는 게 세잔과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뭔가 더 심화하고 더 발전시킨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입체파 화가들은 그림의 대상을 전후 360도, 새로운 표현이 나오네요. 세 번째. 한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입체파니까 여러 각도에서 막 다각도에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하고 해체해서, 그럼 기하학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해체해서, 그럼 포인트, 분석하고 해체해서 뭐 하는 거냐면 화면 위에 재구성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입체파가 하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360도로 여기저기 막 여기저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내가 한 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각도에서, 그러니까 시점은 여러 시점에서 좀 보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돌려보면서,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돌려보면서, 즉 눈에만 의존했던 인상주의의 감각적인 미술과는 달리, 그러면 인상주의는 눈, 시각에만 의존했었는데 이것과는 달리 그의 그림은 사유를 통한 물체의 이해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아까 사유라는 것들은 뭐 지적인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지적인 것들 얘기했으니까. 그럼 밑에 보면 세잔의 이러한 방법은 이후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미술 경향들로 이어지는데, 미안해요. 이거 왜 일로 다시 들어왔죠? 자, 여기죠. 시각적인 거. 어쩐지 말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자,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으로는 물체의 조형적 형태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360도를 다 돌려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입체파는 같은 시기에 야수파나 표현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보인 것과는 달리 대상 물체에 대한 조형적인 탐구를 했던 사람이 입체파, 그것을 통한 화면 구성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입체파라는 사람들인가 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체파는 첫 번째가 지적인 원리를 더 강조했고, 두 번째가 물체의 중심적인 생각을 더 심화했고, 세 번째가 한 각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봐서 완벽하게 조형적인 형태를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입체파. 그럼 7달러 주제는 입체파의 특징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8달러까지요. 이번에는 세잔과 입체파 선생님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 7단원까지 읽었으면 여러분이 이 세잔과 입체파를 살짝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세잔. 감각적인 경험과 지적 원리를 더해서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세잔이다. 근데 입체파는 그 중에 지적 원리를 더 강조했다. 여기 차이점. 두 번째요. 감각적 사실 묘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하학적 요소를 결합했던 사람이 세잔이라고 한다면 입체파는 형식적 구조에 집중을 하고 기하학적 형태로 분석과 해체한 다음에 재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결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분해하고 재구성하고 뜯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입체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본문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세요. 8번째입니다. 그 입체파가 대표적인 사람이 브라크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기타를 치는 여인을 한번 볼까요? 기하학적 형태들이 겹쳐 있어 복잡하고 기묘해 보이는데 처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뭐 나타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입체파의 특징은 뭘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지? 어떻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을 바라보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그럼 미술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 종이 쳤어요 여러분. 빨리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선생님은. 미술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림의 대상이 뭐지? 이런 걸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 혹은 한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달러째는 브라크 그림의 특징 플러스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9번째 달러 넘어가죠. 바로 기타를 치는 여인을 알 수 있듯이 입체파 그림에서는 물체의 흔적들이 기하학적인 화면과 평면적인 구성 속에 해체되어서, 아까 우리가 분석하고 해체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물체의 견고함마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세잔의 그림에 영향을 받았는데 세잔 그림의 특징이었던 견고함도 없어진 거예요. 이게 입체파의 차이점이겠죠. 입체파가 세잔의 영향을 받았지만 세잔이 잘 추구했던 견고함을 사라져버리게 만들다니. 그리고 세잔이 감각적인 사실 묘사에 바탕을 두고 기하학적인 요소를 결합했다. 아까 얘기했죠. 세잔은 감각적인 거에 더해서 기하학적인 걸 결합하려 했다면 세잔은 결합이 포인트였어요. 그죠? 근데 입체파는 결합이 아니라 감각적인 면보다 기하학적인 화면을 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감각 따위보다는 기하학적인 걸 더 중시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 뭘 하는 거냐면 인물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석, 해체. 이게 포인트. 그리고 기하학적인 형태들로 만든 사람 모형처럼 보이는데 언뜻 보기에는 무슨 형태인지 알 수가 없다. 왜? 분석, 해체하고 재구성을 해버린 거니까. 그 얘기를 정리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9번째 달러의 특징은 입체파 화가들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누구의 특징이에요? 브라크의 기타를 치는 여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9달러 얘기예요. 자, 10달러 가보도록 하죠.
입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하에 따라서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당히 위치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점이 어디냐, 요게 지금 좀 중요한 포인트 같죠? 그래서 관찰하는 대상을 완벽하게 파악하려면 전후좌우 모든 시점, 이게 앞에서 말했던 아까 그 360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60도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만, 한 시점에서만 보던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점 원근법, 하나를 중심으로 뭔가 원근을 따져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전후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360도 여러 가지 시점에서 물체와 공간을 뭐 한 거냐, 파악.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아까 분석하고 해체한다는 그런 특징인 것 같죠? 전체의 모습을 구성해낸다. 입체파의 방식은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그러면 여기서 보는 전후좌우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 모습 있잖아요. 요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실제로 우리가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볼 때 한 각도에서만 보지 않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그 대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러한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찰 방식이 입체파의 방식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다시점으로 보는 방식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점, 360도 다 같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점으로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하려 한 것이다라는 게 10단락의 특징. 그래서 여기까지 특징은 입체파의 공간 구성 방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11단락이에요. 세잔과 입체파의 작품들은 기존과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방금 봤던 피카소의 그림도 그렇고 브라크의 그림도 그렇고 다 입체파의 그림이라 볼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세잔과 입체파의 작품들은 기존에 보던 관점과는 새로운 관점을 봤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우리도 이들처럼 그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하겠죠? 밑에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림을 감상해보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작품을 볼 수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끝. 그래서 11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우리가 세잔과 입체파의 작품들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잔과 입체파 모두 기존과는 다른 시선으로 작품들과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미술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아까 예술작품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올 거냐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아마 엮어서 세잔이 얘기한 건데 인상주의자가 얘기한 것처럼, 혹은 입체파가 얘기한 건데 세잔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섞어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부터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키워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요 본문을 볼 때 여러분이 세 가지 사조를 좀 기억해내야 돼요. 첫 번째는 인상주의자들. 1단락에 설명했었죠. 인상주의자들의 키워드를 하나 좀 잡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후기 인상주의라고 했던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제목에도 있었죠. 다음 세 번째가 입체파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세 개의 키워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요 각각의 세 개의 중점 핵심, 어들에 대한 사람들만 좀 집어본다면, 인상주의는 네모를 거꾸로 하면 모네가 되겠죠. 그 다음 후기 인상주의자의 핵심, 제목에 떠있는 세잔이라는 사람 되겠죠. 그 다음 입체파 핵심이었던 사람은 아까 브라크, 그 다음에 피카소까지. 그래서 요 안에는 네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인상주의였던 이 모네가 아니라 인상주의자의 특징을 키워드만, 단어들 위주로 정리해볼까요? 이거 정리했다 참. 후기 인상주의가 뭐냐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해왔는데,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개성적인 방향을 모색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세잔과 고우나 고갱 같은 사람들을 후기 인상주의자라고 얘기한대요.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 이러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후기 인상주의자들의 특징은 인상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세잔이 감각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적 원리를 더했잖아요. 아마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서 이 세잔과 입체파의 특징은 새로운 관점, 즉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인상주의 특징을 키워드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시각적이란 말 나오면 인상주의예요. 시각적인 인상 혹은 뭐 눈에만 의존한다, 감각적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인상주의의 특징. 그리고 인상은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색채 효과를 중시했다. 입체감보다는 혹은 형태보다는 색채를 중시했다. 인상주의. 다음, 순간순간의 모습, 변화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빛 변화에 따른 색 변화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빛 변화, 색 변화, 변화, 순간순간 나오게 되면 아, 인상주의자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후기 인상주의,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표.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 제목 속에 들어있는 이 세잔이라고 하는 세잔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보죠. 이렇게 봐서 잡아봤어요. 첫 번째, 입체적인 구조란 말 나오게 되면 세잔과 연결시켜야 돼요. 특히 원뿔이나 원통이나 구로 모든 세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죠. 다음, 지적 원리나 기하학적인 원리, 즉 지적이다, 기하학적이다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세잔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적 원리 얘기할 때는 아까 사유라는 말도 함께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 형태감을 중시했다는 말 기억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묘와 색채가 서로 상호보완적이다 할 때 나왔던 형태감이란 말 기억하셔야 되고요. 안정감이 있다, 견고했다, 꽉 찬 느낌을 준다라는 건 세잔 그림의 특징. 아까 정무라 얘기했었죠. 다음, 물체 중심주의였다. 그러면 세잔에 아까 의미가 있었잖아요. 인간 중심이었던, 여긴 써있지 않지만 원근법적인 아까 세 개 있었잖아요. 원근법적인 방법으로는 인간 중심, 하나의 사물 중심으로 통일성을 부여하는 게 특징이었다면 세잔은 한 사물이 아니라 각각의 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그래서 여러 안정감, 견고하고 뭔가 꽉 찬 느낌이 줬다는 게 여기 특징이었고요. 다음, 물체 중심적을 방금 얘기했고요. 감각적인 경험, 요거는 인상주의 건데 여기에 지적 원리를 결합했던 사람이 세잔. 감각 바탕에, 똑같은 말이에요. 감각 바탕에 기하학을 결합했던. 그래서 감각, 지적 원리, 기하학. 그러면 지적 원리와 기하학은 전부 다 세잔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러한 세잔이 입체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죠? 가죠. 지적 원리를 좀 더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입체파의 특징. 여기서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를 결합했던 사람이 세잔이라면 감각적 경험보다는 지적 원리를 좀 더 부각했던 사람이 입체파. 또 물질 중심적인 생각, 아까 여기 요거 있죠. 물질 중심 생각을 좀 더 강조했던 사람이 입체파. 입체파는 약간 세잔을 좀 더 강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360도 각도라고 하는 것들, 한 방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각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까 다시점이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거를 분석하고 잘라내고 이걸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역할을 나오게 되면 다 입체파. 그리고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을 더 강조했다. 그러면 결국 기하학이란 말 나오게 되면 세잔 쪽에도 연결할 수 있고 입체파에도 연결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절대 기하학은 인상주의와 연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겠죠? 가죠. 설명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재는 세잔과 입체파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갖고 글을 쓴 거고요. 그래서 주제가 세잔과 입체파의 예술에 대한 관점이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제재이자 주제죠. 다음, 이 세잔과 입체파의 작품 경향에 대한 것들 혹은 의의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문학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다 제재다 이런 것들을 뭐 딱히 물어볼 일 없겠지만 간혹 우리가 비문학 문제 낼 때, 즉 독서지문 문제 낼 때 가나다라 말해주고서 각각 단락의 소주제를 문제를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본 거고요. 다음 특징, 미술사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갖고 있으니까 시대에 따라 흐름에 따른 전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통시라는 것들은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시대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다. 이거는 우리가 공시적인 관점이에요. 한 시대만 보는 거니까. 그런데
뭐 고려와 조선과 대한민국까지 그 옷의 변화도를 보았다. 흐름을 보았다. 그러면 통시적인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 예시를 들고 있는 거고요. 다음, 예술에 대한 관점이나 작품 경향들의 어떤 차이점들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뭐 인상주의자와 뭐 세잔의 차이점, 그다음 세잔과 입체파의 차이점, 그다음 원근법과 세잔의 차이점, 이런 차이점들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 131페이지에 있는 독서 역량 기르기, 문학으로 따지면 학습활동 부분인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간단해요. 인상주의자들의 작품 창작에 대한 관점과 작품 경향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작품 창작에 대한 관점을 기하학적인 원근법이나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 규칙에 구애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인상주의자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전통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다고. 다음 특징은 뭐가 있냐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충실했다. 시각적 인상. 중요한 말이라고 얘기했었죠. 세 번째, 빛 변화에 따라 색 변화를 담아내렸던 사람이 인상주의자들. 이들의 작품 경향은 어떠했냐? 윤곽선이나 형태나 입체감 이런 것들보다는 색채 효과를 중시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형태나 입체감 나중에 세잔 쪽으로 이어지죠. 다음, 외부에서 관찰한 순간순간의 모습에 관심이 많았고 이에 대한 시각적인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인상주의자들의 특징. 됐죠?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세잔의 말에 담긴 작품 창작에 대한 관점을 파악해 볼까요?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나타내야 한다. 이건 이제 입체적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죠. 표면색은 변해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입체적인 구조, 변하지 않는 입체적인 구조로 표현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그림은 선이나 면이나 색으로 이루어진 조형 세계를 얘기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면으로 표현하니까 아까 뭐가 있었죠, 여러분? 면으로 표현하니까 뭔가 그 입체적인 형태를 줄 수 있었다?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선면색을 바탕으로 자연 속 대상의 영구적인 모습, 이거는 입체적인 구조를 얘기하겠죠. 변하지 않는 입체적 구조와 같은 영구적인 모습을 작품에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세잔. 자, 세잔은 뭔가 변하지 않는 지적 원리, 영구적인 원리, 그 모습을 찾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세 번째 문제예요. 1, 2의 활동을 참고해서 다음 가나의 차이점을 설명해 볼까요? 여기는 모네, 그 다음에 세잔. 여러분 팁 하나 드리면요.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런 예술 지문이 나오게 되면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이 미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림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고서 여기에 좀 약간 작아 보이게 멀리 보이니 원근법 이런 것들을 다 집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밑에 있는 글씨를 보시면 돼요. 세잔 포인트, 모네 포인트. 그러면 여기는 인상주의에 대한 걸 보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세잔의 특징을 보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밑에는 글씨를 보세요. 그럼 세잔의 어떤 작품, 아니 모네의 작품의 특징 이거죠. 빛 변화에 따른 색 변화를 포착해서 시각적 감각에 두드러지고 윤곽선 형태의 입체감보다는 색채 효과를 더 중시했다. 뭐죠? 인상주의자의 특징.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네는 인상주의자였으니까. 네, 세잔의 특징은 뭐였죠? 감각적인 경험에다가 지적 원리를 결합했다. 그리고 견고한 형태감을 드러냈다. 안정감 있게 넓게 바른 면을 통해서 각각의 물체를 충실히 묘사함으로써 견고하고 안정감이 꽉 찬 느낌을 주었다라는 거. 또 하나, 물체 중심의 공간을 구성해서 왜곡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해했죠? 앞에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니까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가죠. 4번이에요. 세잔 작품의 미술사적 의의를 파악하자. 입체파에 미치는 영향 정리해보자. 우리 아까 앞쪽에 포인트 선생님이 4가지 포인트 잡아드릴 때 세잔이 입체파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세잔 작품의 미술사적 의의는 이거예요.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인 조형세계를, 그러니까 이런 거였던 거를 대상 물체 중심으로 넘어왔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여기다 가운데다가 쓸 수 있는 말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 이게 아까 의의라고 본문의 표기는 이미 했었어요. 그죠? 다음이요.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형식 구성을 했다라는 게 세잔 작품의 특징. 또 하나, 감각적 경험 플러스 사유를 통한 물체의 이해와 표현했다라는 거. 이때 사유라는 것들은 지적 원리라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체파에 영향을 미쳐서 입체파의 특징이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미술 경향이 되었다라는 거. 여기 있던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두 번째가 세잔의 물체 중심적 생각을 좀 더 심화해서 이제는 대상을 분석하고 해체한 다음에 재구성하는 것까지 나아갔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5번째인데요. 피카소의 작품 앉아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 보고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피카소 그림이니까 입체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체파의 특징이니까 저는 그림에 무엇을 중시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입체파의 특징을 쓰라는 거니까 대상에 대한 조형적인 탐구를 통한 화면 구성, 입체파의 특징이잖아요. 또 하나,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보고 기하학적으로 분석 해체, 즉 다시점으로 보는 것들도 입체파잖아요. 그 입체파의 특징을 여기다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 자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피카소는 입체파, 이 글씨를 읽어내라는 거죠. 다음, 세잔과 함께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반고, 우리가 아까 고후, 고갱, 세잔 다 후기 인상주의 얘기했었죠. 인상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타는 듯이 밝은 색채로 세계를 표현하였다. 즉 반고우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밝은 색채로 세계를 표현했다는 게 특징인가 봐요. 그러니까 색깔 나오는 거 보니까 색채는 우리 아까 인상주의자의 특징 아니었나요? 그래서 인상주의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활력 있는 붓 자국의 선들을, 우리가 선을 이용한 것들은 아까 후기 인상주의 세잔의 특징이었죠. 선, 면, 색, 선면 또 뭐였죠? 아,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선면, 그 다음에 색.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면, 색을 이용했으니까 여기는 이 고도 선들을 이용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 그 다음 선들의 구불구불한 흐름을 통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선을 표현했다는 것들은 내 내면이 그렇게 구불구불해. 이런 걸 표현했나 봐요. 다음, 형태감과 실제감도 보이고 있다. 인상주의자들이 상실했다는 얘기는 인상주의자들은 형태감을 중시하지 않았고 실제감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다음이요. 반고는 산업 문명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 문명에 대한 회의 때문에 무한한 것에 대한 갈망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겪게 되는 번뇌와 고통, 갈등들을 그림에다가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반고. 그래서 솔직하게 나타내고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길을 자르는 극한의 신경증까지 이르는 되게 유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있잖아요. 요것들 여기서부터 뭐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볼까요? 이거는 반고가 나타내고자 했던 그러한 작품의 경향성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다음 넘어가 보죠. 반고의 옥수수밭과 삼나무라는 게 있대요. 요 작품 되게 유명한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작품일 건데 제목은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많이 봤지만 우리 저런 걸 많이 하죠, 여러분. 퍼즐, 그쵸?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옥수수밭과 삼나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작가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노출하는, 여기서 이렇게 네모 쳐보시고 이 작품의 특징은 작가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대요. 어떻게 노출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이 솟아오른 삼나무 있잖아요. 이 삼나무를 통해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다음 구불구불한 산들의 뒤엉김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는 고통과 번뇌의 감정을 담아내었고, 다음 격앙된 마음 상태와 찢기는 듯한 영혼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는 아니다, 반대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린 것들을 우리가 네모치고 있었으니까 여기 보면 삼나무에 소용돌이 치는 붓 자국들을 통해서는 격앙된 마음 상태와 찢기는 듯한 영혼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때 이 솟아오른 삼나무, 그 다음에 구불구불한 산들의 뒤엉킴, 삼나무에 소용돌이 치는 붓 자국들을 통해서 각각의 이러한 어떤 효과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냐, 요거네요. 작품 창작에 대한 관점과 그다음에 경향 측면에서 세잔하고 고우를 한번 비교해 볼래?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나 봐요. 자, 그러면 공통점 찾아보도록 하죠. 공통점은 이거죠. 대상의 형태감과 실제감을 표현했다라는 거. 형태감은 세잔의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본문 속에도 고우 얘기할 때 아까 형태감을 들어있단 말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형태감과 실제감 표현했던 게 공통점. 차이점이 있다면 세잔은 감각적인 경험에 지적 원리를 더해서 작품을 창작했고, 물체를 중심에 두고 공간을 구성하고 소묘와 색채를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이때 소묘라고 하는 게 아까 뭐였냐면 형태란 말과 동일시되는 말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반면에 고우 같은 경우엔 번뇌나 고통 등
주관적인 내면을 반영해서 작품을 썼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적인 원리나 변하지 않는 뭔가 원리를 찾아내고자 했던 세잔과는 달리 자기의 주관적인 내면을 그 안에다 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고흐의 그림 속에는 고흐의 심리 상태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밝은 색채를 사용했다라는 거, 활력 있는 붓 자국의 선들을 사용해서 작품을 썼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약간 공간을 구성하고 이런 조화를 이뤘다면 여기는 선들 위주로 뭔가를 표현했다라는 게 차이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술 파트 그래서 세잔과 입체파에 대한 것들 정리를 다 했던 거고요.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다음번에 작품은 이제 사회 파트에 대한 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인문 예술 분야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사회 파트에 대한 글을 통해서 경제 지문을 하나 보게 될 거예요. 그 경제 지문 보고 나면 그 다음은 과학기술 지문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또 만나도록 하죠. 우리 다음 시간은 우리 사회 파트 글을 통해서 만나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오늘 공부한 것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